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범죄 심각성 평가 기준 상대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양한 범죄 유형 사진을 가지고 우리는 상대성 평가 기준이 사람마다 매우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보시고 다양한 의견을 주셨던 바로 그 세 가지 범죄 유형입니다. 보육원 아동학대 사건, 그리고 회사 부도 예정 사실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직원들에게 회사 주식 구매를 강요했던 화이트 칼라 크라임. 그리고 세 번째는 총을 들고 있는 조직범죄자. 이 사건 여러분들 모두 다양한 의견 잘 써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은 범죄 심각성을 판단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세 번째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범죄 피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어떤 개인적인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피해자가 더 특별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인가, 이런 걸 제일 먼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 문제 행동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는가, 혹은 재산상 어떤 손실을 야기했는가, 그렇죠. 어떤 형태의 피해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런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네 가지 범죄 심각성 판단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방금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기준입니다. consequence라고 하죠. 어떤 범죄 피해 결과가 일어났는가, 얼마나 중대한, 얼마나 심각한 피해 결과가 일어났느냐, 이것을 중요한 심각성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특정 문제 행동으로 야기된 피해 결과, 객관적 손실 액수, 이런 것을 가지고 범죄자의 처벌 양형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죄 심각성의 순위를 매길 때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조직범죄를 가장 나쁜 범죄자라고 써주신 분이 있었어요. 아마 그분들은 아주 짧은 순간에 나의 판단 기준은 피해 결과, 결국 인간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것, 바로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범죄다, 이렇게 판단하신 걸 거예요. 그 안에 화이트 칼라 크라임도 있었어요. 기업범죄, 또 개인의 횡령 배임 사건,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인간의 생명 신체, 총, 사람의 목숨을 해했을 때는, 그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 3번을 택하신 분은 바로 범죄 피해 결과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신 듯 합니다. 자, 두 번째 기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victim characteristic입니다. 피해자의 특징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 관심, 이런 거를 받아야 할 약자인가, 취약한 대상인가, 일반 성인이 아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우리가 더 많이 분노를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 바로 범죄의 심각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 성격 특징, 이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아이들, 미성년자, 노인들, 장애인, 기타 마이너리티, 소수 집단에게 가해지는 범죄에는 가중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보호, 처우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이지 타겟으로 삼아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우리는 더 강한 양형,
형벌을 적용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장애인, 노인들, 마이너리티에게는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네. 그래서 두 번째 이 판단 기준은 피해자 특징입니다.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판단 기준입니다. 자, 세 번째 이 판단 기준은 앞에 두 가지 경우와는 좀 다릅니다. 특정 시대 또는 특정 사회, 국가, 특정 집단에서 요구되는 특이한 도덕적 판단 기준이 바로 범죄 심각성 평가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집단의 윤리적, 도덕적 가치가 양형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특정 범죄 행동이 특정 시기에 더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음주운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80년대 음주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과 오늘날의 교통, 음주 이런 문제 행동에 대한 처벌 양형 기준은 매우 다릅니다. 또 스트리트 크라임이라고 하는 절도, 강도 이런 사건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처벌 욕구와 또 화이트 칼라 크라임, 그렇죠. 또 공무원 범죄라든가 특정 지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자료 접근 지위를 이용해서 저지르는 이런 직업, 특정 직업군에 있는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또 그 처벌 욕구는 서로 다릅니다. 특히 사회마다 또 시대마다 길거리 범죄와 화이트 칼라 범죄를 바라보는 도덕적 윤리적 판단 기준도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특정 종교, 각 국가마다 그렇죠. 구성원들이 믿고 있는 종교와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도덕적 판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우리 그 범죄 판단 기준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판단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범죄 사진을 보고 1번, 1번 보육원 원장님, 젊은 원장님을 가장 나쁜 범죄자라고 써주셨어요. 다수 의견이 1번으로 모아졌습니다. 물론 그 이유, 1번을 고른 이유는 조금씩 다 다르셨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보니까 제일 가장 나쁜 범죄자 1번으로 뽑힌 사람이 보육원 젊은 원장님이었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이제 우리 카페에 적게 했을 때 충분한 정보를 사실은 드리지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원장님이 이 보육원 사업을 이 어린이 마을을 물려받을 때 아버지가 1950년대부터 전쟁과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이 가업을 이어받아서 한 건데 아버지 자체가 잘 들어보세요. 원래 이 보육원을 만든 아버지 자체가 가정폭력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정보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진 속에서 본 그 아동을 학대하는 원장님, 젊은 30대 원장님이 사실은 어릴 때부터 본인의 아버지죠. 그렇죠? 보육원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학대를 당하세요. 힘든 시간을 겪고 성장했어요. 자,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가해자의, 그쵸? 불우한
어린 시절이라든가 또는 피해자였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드렸다면 여러분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물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번 가장 나쁜 범죄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네 번째 판단 기준으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offender, criminal characteristic, 가해자의 특징입니다. 때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그리고 가해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심리적, 신체적 특징이 우리가 범죄 심각성을 판단할 때 하나의 중요한 양형 기준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범죄자들의 불우한 삶, 그리고 어떤 그 극단적인 그 빈곤한 경제적 그 지위, 피학대 경험,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범죄학은 다양한 범죄 원인론을 가지고 범죄가 발생한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과학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저와 다양한 범죄학 이론을 배우실 텐데요, 여러분. 이 많은 이론들이 사실은 큰 모델 두 가지로 이렇게 묶일 수 있다, 유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큰 그림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합의론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일부 이론들은 기존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사회 질서, 규범, 법률, 규칙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렇죠. 이런 합의론적 목적 하에서 범죄를 바라봐야 한다는 큰 시각, 큰 어떤 이런 안경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심지어 에밀 드리갱은 사회학 아버지죠. 에밀 드리갱은 범죄가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합의론적 모델이 필요하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범죄가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범죄가 일어나면 피해자가 생기고 많은 구성원들이 직감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고통받는데 어떻게 에밀 드리갱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범죄는 어떤 긍정적 기능을 한다는 걸까요, 여러분? 드리갱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회 구성원들은 고통을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하게 우리가 속한 사회, 기존의 사회를 평가하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된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 가야 하는지 스스로를 재평가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고 봤습니다. 물론 의식적, 무의식적 이런 생각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겠죠. 드리킹에 의하면 범죄가 우리 사회를 하나로 뭉쳐주는 이런 좋은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어떤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론적 모델, 즉 범죄를 바라볼 때 기존에 우리가 믿었던 것을 계속 그 가치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범죄의 긍정적 기능도 인정하면서 원인과 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찾자. 이런 인식을 가진 학자들이 모여서 이론들을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합의론적 모델에 속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갈등론적 모델에 속하는 이론들은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훈방 조치 들어보셨어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들은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됐을 때, 네, 그냥 훈방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부모님 오셔요. 그리고 피해자분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해요. 네. 여러 가지 컨디셔닝 조건 사항을 붙여서 경찰이 재량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미성년자들은 훈방시킬 수 있어요. 지금도 이러한 훈방 조치가 우리 실무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이유는 바로 갈등론적 모델이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우리 앞으로 개별 이론 공부할 때 또 그 범죄 요소 하나하나씩 잘 그리고 합의론적 모델, 갈등론적 모델, 평가 모델 두 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또 그 원인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효과적인 재범 방지 정책, 범죄 예방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치적 논쟁이나 어떤 그 파퓰리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원인론에서 찾은 어떤 과학적인 에비던스, 근거를 가지고 효과적인 범죄 예방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범죄 심각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4가지 기준 복습해 보시고 또 우리 범죄학에서 말하는 합의론적 모델, 갈등론적 모델, 개괄적인 내용, 차이점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